우리가 이제 신고전주의, 이제 앵그르, 지난번에 보셨습니다. 앵그르, 그러니까 신고전주의, 다비드, 한참 봤었죠. 그죠? 프랑스의 혁명사가 다 사실 그 사람 그림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죠? 그렇게 보면 참 재밌는 거예요. 그죠? 프랑스 혁명사가 그 사람 그림이 왜 그때 나오고 그때 그걸 그렸는지, 그거 쭉 보셨었고요. 그 제자, 앵그르는 사실상 낭만주의, 시대상으로 낭만주의 시대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은, 이제 지금 딱 시작했는데, 천천히 오시죠. 네, 들어가십시오. 네. 네. 또 너무 서둘러 오시느라고 또 힘드신가? 자, 그래서 이제 그 낭만주 시대를 살은 뭐 신고주의자인데요. 그러니까 낭만주의자라고 티격태격하면서 낭만적인 요소들을 많이 흡수했습니다. 자, 그래서 앵글의 사진, 그래서 지난번에 이렇게 신고전주의적인 아주 그러한 그림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요까지 봤었죠. 그래서 제일 유명한 그림, 대오달리스크라 그래서 척추뼈를 마니에리즘, 그죠? 5개가 더 많다. 마니에리즘 저것을 이렇게 늘려서, 그래서 길쭉길쭉하게 우아하게. 길면 우아한가? 우아하다. 우아하다는 게 이제 불어로는 엘레강스 아니에요? 엘레강스, 그죠? 우아하다는 게 참, 중요하지. 여러 가지로 미학에서 나오죠. 엘레강스, 우아하다. 사람들 팔도 짝달막하고 다리도 짝달막하고 그러니까 긴 게 좋아 보이고. 근데 우아함에서는 근데 우아함을 뭐 특별히 따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제가 따로 본 적은 없는데 큰 틀에서는 그래요. 우아함이라는 특성, 미적인 특성은 이게 좀 비실용성하고 가까워요. 비실용성. 실용적이지 않으면 좀 우아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실용적이지 않아야만. 네. 실용적인 걸 우아하다고 하는 경우는 없어요. 네, 좀 그래요. 선이 좀 곱고 길고 뭐 이제 비실용적이고 별 쓸모없고 뭐 좀 그래. 긴. 그래서 우아하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좀 주로 다 긴 거죠. 그래서 그 마니리즘도 다 길게 목도 길게 뭐 손가락도 길게 다 길게. 자,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렸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책에도 있는, 그죠? 책에도 있죠? 드브로이, 뭐, 왕자 비. 근데 이거는 그냥 사실 프랑세스. 이거는 그냥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공주와 같은 사람이란 그런 의미예요. 실제 신분적으로 공주는 아니고요. 그 정도로 아주 우아하고 그 당시에 그 지성으로 특히 명망이 높았다고 합니다. 정말 뭐 역사에 딱 남는 한 장면이 됐죠. 이분한테는. 그죠? 이 조선왕가 28세 때 완성된 그런 그림으로 정말 뭐 특히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 주름. 그러니까요. 이 옷의 주름. 예. 네. 옷의 주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죠? 보이죠? 예. 네, 이 그림은 이런 건 정말 앵그르밖에 못 그린다 해서 가장 완벽한. 그죠? 거기 옷 그렇게 돼 있죠. 그죠? 예, 이 뭐 장난이 아닙니다. 이런 이 느낌을 나도록 그렸는데, 근데 참 그때도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인생은 참 그렇다고 35세 결핵으로 죽게 됩니다. 야, 한참 때 결혼하고 결혼도 그 프랑스 그 미니스터 그죠 행정장관하고 했어요. 아주 부자 높은 집안에 간 거죠. 가서 결혼을 했는데 이제 아이는 없이 이렇게 일찍 죽게 됩니다. 머리 스타일이 그래서 그런 거야. 28살도 잘 안 보이는데. 뭐 그 당시 뭐 머리 스타일 때문에 그런 거. 근데 아팠나? 근데 약간 성격이 좀 근데 차분하고 멜랑콜리했대요. 좀 약간 우울, 약간 멜랑콜리, 약간 그래서 지성적이고 아주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그런 거 살짝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밝고 그러진 않잖아요. 표정이. 근데 뭐 일찍 죽었습니다. 어쨌든 뭐 일찍 죽은 대신 정말 역사에 한 면을 남긴 거죠. 그래도 그림 하나. 어디 가나 많이 볼 수 있는 그림, 그죠? 많이 나오는 그림입니다. 이것도 그죠? 드브로이 공주.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앵그르는 이렇게 누드화를 많이 그렸어요. 여성 누드화를.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리스 여신 그런 거죠. 뭐, 샘이라는 그림으로서 제목은 샘인데, 어떤 뭐 원천, 그죠? 근원.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이 여성으로부터 나온다. 뭐 그런 거를 상징하는 뭐 그림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156페이지 우리 이제 읽으시는 거는요. 156페이지부터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6페이지 맨 위에는 지난번에 이제 읽으셨죠. 그죠? 뭐 하렘의 후궁 같은 이국적이고 에로틱한 주제. 근데 이국적이라는 게 뭐 이게 왜 인기겠습니까? 신기하고 진기하니까. 그죠? 신기하고 진기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목을 끈다.
그래서 이것도 낭만주의적인데요. 그건 뭐 다음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그 문단은 읽었고요. 그래서 그 문단 맨 끝에 뭐 사지를 느린 것이다. 그죠? 자, 그 다음 문단. 앵그르는 논리적인 회화를 강조했지만 낭만주의 시인 보들레르가 지적했듯이 그의 뛰어난 작품들은 내면 깊숙이 숨겨진 관능적인 욕망에서 나온 작품들이다. 한마디로 그 욕망, 그죠? 육체적인 욕망에서 나온 작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앵그르는 여성 누드의 대가였다. 작품 활동 기간 내내 앵그르는 목욕하는 여인들을 즐겨 그렸는데 다비드가 그린 여성 누드보다 더 부드러운 스타일로 그러니까 살결을 도자기같이 표현의 아름다움을 잘 묘사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승보다 더 이 살이 피부의 매끄러움은 훨씬 더 잘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봤던 드브로히 왕자비의 조상에서 앵그르는 빳빳한 옷감, 부드러운 리본, 결이 고운 머리칼, 섬세한 피부 등을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의 집중력으로 붓자국 하나 없이 묘사해내고 있다. 그래서 색은 정말 에나멜 칠을 한 듯 빛나고, 그죠? 아까 그렇지 말이죠. 옷이 접히는 부분은 세밀하며 선의 리듬이 있다. 앵그르는 사진과 같이 정확하게 외모를 묘사낼 수 있는 능력으로 역사상 최상급의 초상화가 도달한다. 그죠? 정말 아까 최상 정말 대단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누드화를 많이 그렸는데 이제 거기 있는 그림 있잖아요. 그죠? 앵그르 터키탕, 터키식 목욕탕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한테는 이제 이게 참 이때부터 서구 사람들이 슬슬 목욕 문화가 생기기 시작한 거야. 이걸 보면서. 왜 아시잖아요. 서구 사람들 목욕도 안 하고 이렇게, 그죠? 목욕탕 자체가 별로 없는, 목욕을 안 하는 그런 문화였는데, 이때부터 이런 걸 보면서 서구에도,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 이후에 목욕 문화가 도입됩니다. 그래서 앵그르 터키탕 1863년. 앵그르는 전생에 걸쳐 여성 누드라는 관심을 갖고 다양한 작품을 내놓았다. 근데 관심을 왜 가졌을까요? 여성 누드에? 진짜. 예? 아니 뭐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렇죠. 이 잘 팔리니까. 잘 팔리니까. 여성들은 잘 팔리니까. 또 자기가 그린 건 또 엄청 비싸게 팔리니까요. 그러니까 관심이라는 게 영어 단어로 인터레스트인데, 인터레스트가 관심이란 뜻도 있고 흥미란 뜻도 있지만은 이윤이란 뜻이죠. 이윤. 그죠? 그죠? 그래서 관심이라는 게 잘 팔리니까 그런 거예요. 잘 팔리니까. 그리고 자기도 이제 꽤 그런 쪽으로 성적인 욕망이 많았던 사람으로 그래서 이제 대오달리스크와 함께 이 작품은 19세기 당시에 퍼져 있던 동양 오리엔트에 대한 관심, 이국적인 자기네 서구 문화와는 다른, 그죠? 다른 문화에 대한 그런 신기함,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터키탕 그림을 보시면요, 이제 이게 다 일종의 술탄의 첩들이에요, 첩. 이렇게 많은 거죠, 술탄의 첩. 후궁들, 후궁과 후궁의 후궁과 후궁의 시녀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겁니다. 이렇게 많았다는 겁니다. 수십 명, 그죠? 수십 명 단위로. 후궁도 있고, 빨간 머리도 있고, 노란 머리도 있고. 그죠? 술탄, 첩이라는 게 성적인 것도 있지만은 그것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정략적으로 이렇게, 그죠? 그런 외국 부족들에서 이렇게 데려오고, 그 아내들을 교환하고 그러는 거. 자, 그런데 이 그림은 동그란데, 저 앞에 있는 그림은 네모나죠? 그죠? 저거 사진이에요, 사진. 그러니까 이 동그란 그림의 원본입니다, 원본. 그러니까 원래 이 터키탕은 직사각형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이렇게 원래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 그림을 동그랗게 오린 거죠. 원래는 이게 사진이라서 이렇게 약간 이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좀 그런 게. 그래서 원래 직사각형 그림으로 이렇게 그렸는데 이것을 나중에 동그랗게. 배경이 조금 다를 것 같은데. 네? 아니 똑같습니다. 동그랗게. 같은데 배경이 조금. 동그랗게 하면서 이제 좀 손을 봤겠죠. 손을 그냥 가만 놔두지 않을까요? 동그랗게 하면서 이제 다시 1862년에 수정해서 터키식 목욕탕 이렇게 그렸습니다. 수정한 거는 원본이 동그랗다는 거야?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저거를 자른 게 수정한 거죠. 이거. 실제로 잘랐다는 네, 그러니까 자르면서 수정한 거죠. 물리적으로 자르면서. 지금은 동그랗게 있는. 지금은 동그랗게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요거는 이제 사진만 남아 있고 요 네모난 거는 원래 터키탕은 저렇게 그림이었다. 새로 그린 것 같네요. 좀 그렇죠, 그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완성했던 그림인데 요거를 요걸 이제 더 비싸게 팔기 위해서 자른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자르면서 잘라서 그리면서 손을 더 봤습니다. 항상 가필은 많이 하니까요. 그래서 밑에 잘린 거 보니까 완전히 동그랗게 자른 것도 아니고. 그죠? 자른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제 그 의문인 거죠. 직사각형의 원작인데 이걸 굳이 뭘 또 바꿨냐? 원형을 바꾼 이유는 뭐냐?
근데 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런 그림이 유행은 하긴 했어요. 또 이런 형식도 있어요. 동그란 게. 근데 요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마도 남성 관찰자의 관음이잖아요. 말이죠. 여성의 나체를 몰래 훔쳐보는 욕망을 자극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동그랗게 봐서 야, 이 터키탕. 왜냐면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성만 남성은 출입 금지니까 완전히 분리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성의 그 공간 자체가 분리돼 있으니까 그것을 몰래 훔쳐보는 듯한 느낌을 만들기 위해서 그죠? 그렇게 원형은 구멍을 통해 몰래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이랬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앵글은 나이가 82세인데 82세 노인이 이거 이거를 했는데 어쨌든 뭐 노인이었어도 뭐 성적으로 꽤 대단했다고 합니다. 뭐 그때까지도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남자들은 나이가 들어도 더 그렇대요. 그런 사람들이 있나 봐요. 근데 특히 예술가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나 보고. 나이고 그게 이게 욕망 부분이 훨씬 더 강해진다 그러더라고요. 강해진다고? 근데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그런 사람이 있는 거죠. 아니, 그래요? 생각만 그렇다는 거죠. 생각만 그런 거 아닌가? 신체적으로는 안 되는 거, 신체적으로 돈 모르죠. 근데 이제 뭐, 욕망이 강해지는 게 네. 남자들은 어떤 의미에서 이 강함을 자기 안에 그걸 갖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그거고. 그러니까 육체가 쇠약하면 할수록 마음은 더 강해진 마음을 가지나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설명할 수도 욕망을 있죠. 추구하는 이런 것들도 훨씬 강해진대요. 옛날 권력자들 같은 경우 보세요. 모택동 같은 경우 말년에 완전히 그렇죠. 모태통도 그렇고 뭐 저기 다. 대부분의 권력자들이 말년 가면 이제 그런 분들이 강해진다. 저보다 아마 그럴 수 있겠지. 근데 어쨌든 뭐 이게 자기가 보려고 그린 그림이 아니라 팔려고 그린 그림이니까 이렇게 그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그 아까 목욕하는 사람 그것도 유명한 그림이죠. 왜 요거 그죠? 근데 모델을 보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델도 이게 뭐 있었고 또 모델을 또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요거를 그대로 그 재활용한 겁니다. 그죠? 요 모델이 있었을 텐데 분명히 그죠? 근데 모델은 뭐 보통 이름이 잘 안 나와 있으니까요. 지금은. 그러니까 요거를 그대로 재활용한 겁니다. 요거를. 똑같습니다. 똑같이 똑같은데 요죠? 똑같습니다. 아까 요거랑 요 사람이랑 팔 위치만 약간 다르고 사람 똑같습니다. 똑같죠. 그죠? 여기 뭐 하나 들은 거랑 똑같은데 그 두 거는 이 사람이 빌려갔네요. 바꿨겠는데요. 색깔만 그죠? 이 머리에 있는 두 거는 머리 있는데 요거는 좀 노란색으로 바뀌었고 이 사람이 쓰던 거 여기로 갔네요. 그죠? 그래서 그대로 재활용한 겁니다. 그죠? 그 자세와 그 형태는. 그런 식으로 해서. 하려고도 했는데 하려고 그리려면 봐야 되니까 보고 싶어서 한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어쨌든 사진이 남아있어서 그거는 이제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 원래 네모난, 이때는 사진이 벌써 있으니까 이런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있는 거죠. 원작을 어떻게. 그리고 어쨌든 이 그림도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 샘 이것도 많이 나옵니다. 샘 이것도 항상 샘이라 그래서 이것도 모델은 자기 뭐 친구의 뭐 딸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근데 어쨌든 그런 거예요. 이것도 사실 그런 의미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샘이냐면은 이게 물이 흘려서라기보다는 우리 모든 생명은 여성으로부터 나온다. 어떤 성적인 그죠? 그래서 나온다. 그런 거를 이야기할 때 요 그림이 많이 인용됩니다. 요 그림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이 저는 어쨌든 다른 문헌에서는 많이 나오는 그림들을 이렇게 제가 보통 시켜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다른 책이나 아니면 뭐 인터넷이나 뭐 광고나 그렇게 나오는 것들 중심으로 그렇게 좀 잡고 있습니다. 네, 그죠? 그러면 샘이라는 것도 앵그르가 자기가 지은 제목이에요. 네, 요거는 자기가 붙인 제목입니다. 샘은 뭐 터키탕은 제목이 따로 없고요. 원래 뭐 보통 이런 제목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터키탕이라고 하죠. 터키식 목욕탕이라고 이렇게 붙인 거죠. 뭐 사실 뭐 여성 누드에 대해서 제목을 붙인다는 게 애매하잖아요. 특별한 아까 좀 전에 말한 샘 뭐 그런 거 아닌 이상은 그죠? 자신이 어떤 의미가 있던 거 아닌 이상은 뭐 특별히 붙이기가 애매하죠. 여성 누드에 대해서. 자, 그래서요, 이제 여성 누드 나온 김에 이제 이 사람도 그거를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앵그르가 여성 누드를 많이 그렸고, 물론 그거는 그 당시 잘 팔렸기 때문에 그런데, 잘 팔렸기 때문에.
자, 157페이지. 예, 그래서 누워있는 여성 누드를 뭐 이렇게 뭐 한 페이지로 간단히 정리했다고 요 이제 이 저자가 정리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달리스크는 뭐 한마디로 후궁이란 뜻입니다. 후궁이란 뜻인데요. 하렘의 후궁을 가리키는 오달리스크는 주로 눕거나 기대에 있는 여성 누드로 그려졌는데 소금미술 전반에 걸쳐 자주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전통적인 주제에 각각의 화가들이 개인적으로 어떻게 접근했는지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 저자가 이거를 오류를 저질렀어요. 심각한 오류를.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순서상 보시겠습니다. 순서상 보실 텐데요. 그 두 번째 그림이 이제 제일 먼저 나온 그림인데 이거를 그림을 잘못 실었어요. 저희는 앞에서 왜 봤습니다. 저희가 왜 그 르네상스 할 때 나왔었거든요. 여기 지금 두 번째 그림부터 보시면 됩니다. 순서상 그 두 번째 그림은 티치아노, 그죠? 우르비노의 비너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원래 이 제목이 없는 겁니다. 이 제목이 없는 거예요. 원래 제목이 붙여있지가 않아요. 원래는 다 대부분의 경우 제목이 특별히 붙여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대어 누워있는 여성 누드를 미술 주제로 다룬 최초의 화가는 르네상스 시대 베네치아에서 활동했던 조르조네다. 그래서 그는 페스트, 흑사병으로 이제 한 33살쯤에 죽었는데요. 요절한 해인 1510년에 이 작품을 스케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티치아노가, 그러니까 조르조네하고 티치아노 서로 친구였습니다. 같은 스승 밑에서 같이 배웠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가 죽고 이제 그 그림 미완성 작품을 받아서 티치아노가 이 작품에 전원 풍경과 바닥에 깔린 천을 그려넣어 완성했다고 한다. 근데 왼쪽엔 전원 풍경이 없잖아요. 이 그림이 잘못됐어요. 그림이 바뀌었어요. 제가 그림이, 그러니까 요 그림입니다. 우리 앞에서 기억나실 거예요 아마. 에? 살짝 남은 거 있어서 그거 말한 줄. 그게 아니라 이 그림이 잘못됐어요. 이겁니다. 이거 저희가 앞에 리뷰 앞에서 왜 저희가 그 르네상스 할 때 배웠습니다. 이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르네상스 할 때 그때 요거 얘기 기억나시죠? 서구 미술사에서 최초의 여성 누드화가 요때쯤 나왔다. 그거. 자, 그래서 그 배경을 살짝 말씀드리면은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러니까 누워있는 여성 누드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신들은 있었는데 뭐 비너스 뭐 이런 건 있죠. 서서 있고 그런 비너스들이 있었지만은 이렇게 진짜 전형적으로 이렇게 누워있는 바로 이런 형태의 그 여성 누드는 이제 요게 최초였다. 그래서 요 그림이 나오게 된 배경도 뭐 사실 간단합니다. 그때 나왔던 얘기 제가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그 강의 파일 13, 16주차 참조해 보시고요. 이거 파일들 또 제가 올려드리는 거 한 번씩 쭉 보시죠. 그래서 그림만 쫙 보시면 돼요. 그림 보시면 쫙 복습도 되고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베네치아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르네상스가 15, 16세기가 르네상스인데, 그러니까 15세기는 초기 르네상스고, 이제 1500년을 전후로 해서 그 로마와 피렌체가 아주 전성기, 그죠? 미켈란젤로, 그죠?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이런 전성기를 맞고, 근데 그 다음에 종교개혁이나 뭐 로마 약탈 등을 해서 두들겨 맞으면서 로마와 피렌체가 쇠하고 대신 북쪽의 상업도시인 베네치아가 르네상스 이제 후기를 그 아주 지배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그만큼 베네치아가 돈이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돈이 엄청 많고 지중해 무역을 지배했으니까요. 지중해 무역을 지배하면서 그래서 전성기 르네상스를 이어받았습니다. 16세기 초를 지나면 로마와 피렌체 세력이 기울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거로 기울어서 베네치아는 정치, 경제, 군사 그리고 예술에서 최고의 전성기를 맞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네치아 상류사인데 흥청망청 쓰는 거죠. 흥청망청. 그래서 세속적이고 과시적인 문화와 향락적 유흥이 크게 유행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호사스러운 대규모 연회, 선정적인 여성 누드 등의 그림이 많이 그려진다. 또 과시하기 위해 그림 크기도 매우 크게 주문됩니다. 요거 이제 강의 파일 보시면요.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가장 큰 그림도 이때 다 그려져요. 그래서 엄청 크게 그림 그리고 이렇게 선정적인 여성 누드 같은 거. 이게 한마디로 향락적인 거죠. 향락적, 과시적. 세속도 돈 많이 버니까요. 특히 장사를 통해서. 그래서 베네치아 후기에 좀 전에 우리 봤던 그 대표적인 작가가 티치아노죠. 티치아노가 이제 요쪽입니다. 요것도 미술사 쪽으로는 이제 둘로 갈리는 거죠. 그래서 피렌체 작가들은 그 원근법과 구성을 중시했다. 그러니까 미켈란젤로나 그런 그죠? 고전적인 그 사람들은 아주 선이나 원근법, 균형을 중요시한 반면에 베네치아 쪽은 이제 흥청망청, 다시 말해서 색채와 빛, 그죠? 좀 화려하고 이런. 그래서 베네치아 화가들의 색채와 빛을 이제 여기서 영향받은 게 그 바로크고, 그죠? 그래서 그 바로크의 영향을 받은 게 그다음에 낭만주의로 넘어가는 거예요. 낭만주의로. 요거의 영향은 고전주의로 넘어가는 것이겠고요. 그래서 요때 이렇게 베네치아가 아주 크게 융성할 때 바로 지금 저희가 봤던 요 잠자는 비너스라는.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제목
제목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그냥 잠자는 비너스를 붙인 겁니다. 또는 심지어 드레스덴 비너스. 왜냐면 드레스덴 박물관에서 지금 소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드레스덴 그 당시 공작인가 후작인가가 사가지고 가지고 있었으니까 드레스덴 비너스로 붙인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름을. 그러니까 원래 명칭이 그렇게 딱딱 있는 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작가가 명칭을 붙이는 왜냐면 작가가 명칭을 붙이는 그것도 작가의 권리 아니에요, 한편으로는. 근데 그 작가의 권리라는 개념이 생기는 것 자체가 이미 개인주의가 나온 나중 얘기죠. 그죠? 옛날에는 작가는 권리가 없죠. 그림 그려주면 그림 소유주가 자기가 자기 거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죠? 작가가 특별히 따로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옛날 거는요. 그래서 지금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조르조네가 요건 이제 거의 여신에 가까운데요. 아마 비너스 같은데 이렇게 뒤에 전원 풍경 있잖아요. 그죠? 전원 풍경 있고 요 밑에 바닥하고 해서 캔버스에 직접 유체물감으로 그림을 그린, 그래서 어쨌든 좀 불행하게 빨리 죽었지만은요. 그래서 조르조네가 그렸고 티치아노가 마무리한 것을 여겨지는 그런 요게 최초의 비너스입니다. 그래서 거기 다시 책을 보시면은요. 그죠? 책을 보시면은요. 그죠? 이 작품의 전원 풍경과 바닥에 깔린 천을 그려넣어 완성했다고 한다. 그죠? 친구 죽은 다음에. 그래서 이 작품은 단순한 배경과 편안한 포즈, 아무런 이야기도 담고 있지 않은 점이 특징이다. 잘생기고 정이 많았던 조르조네는 여성의 아름다움을 각별히 사랑했는데 이 작품 속에 보이는 비너스도 보는 예신을 의식하지 않은 채 순진한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다. 순진하다는 게 이게 순진한 거죠. 그죠? 이게 이 앞에 있는 그림이. 그러니까 거기 실려 있는 그림이 이제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기 있는 건 순진해진 표정은 아니죠. 그죠? 요거는 요양한 표정 아니에요, 뭔가. 그죠? 그래서 이게 그림이 잘못 실렸어요. 그림이.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책에 있는 그림은 그때 저희 또 봤습니다. 그죠? 티치아노의 비너스라 그래서 이거는 근데 실물이 알려져 있어요. 실물 자체가. 이것도 비너스라고 이름이 안 붙어요. 물론 이것도 이름은 없었습니다. 이름은 없었는데 이건 이제 누군지 알고 있어요. 여기 쓴 것처럼 이거는 티치아노 오래 살았습니다. 오래 살면서 베네치아 한 일가를 이루는데 이건 당시 베네치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그죠? 흥청망청 쾌락, 향락적. 그래서 이 베네치아의 고급 매춘부였어요. 이 여성은. 고급 매춘부이자 티치아노의 모델이었던 안젤라 델 모로라는 이름까지 다 남아있는 그 사람을 그린 누드화다라는 겁니다. 일종의 개인 광고 같은 그림이죠. 자기 다 이렇게 딱 그려주면은 이제 그죠? 돈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한번 놀자 이런 식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파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의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신을 그리는 그림이 아니죠. 그래서 그림의 시작부터 상당히 향락적인 그런 그림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바로 요 베네치아 때부터 기대어 놓은 여성 누드가 유럽 회화의 이제 고전적인 주제가 됩니다. 근데 벌써 어떤 정숙한 여신에서 요염하고 유혹하는 여인으로 이제 바뀐 거죠. 그죠? 세속적으로. 그죠? 베네치아 때부터 벌써. 왜냐면 그림 그려진 동기 자체가 세속적인 동기니까요. 그죠? 종교적인 동기가 아니라 세속적인 동기로서 성적인 욕망을 표현한 그런 그림이니까요. 자, 그래서 이때부터 여성 누드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게 쭉 이제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르네상스, 후기 르네상스 할 때 나왔었던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려진 여성 누드화로 대표적인 게 여긴 안 나왔지만은 이제 뺄 수 없는 게 이거죠. 이제 기억나시죠? 그죠? 벨라스케스의 가장 아주 유명한, 그죠? 비너스의 단장. 그래서 훨씬 더 날씬해진 그런 비너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구 미술사에서 여성 누드화의 대표적으로 꼽히는 정말 그림입니다. 특히 유명해진 이유는 그때도 우리 보셨지만은요, 정치적 공격의 표적이 되기에 유명해졌다. 그래서 그때 왜 직접, 그죠? 칼로 거버리는, 그죠? 침입해서 칼로 거버리는, 그때 못 보셨나요? 네. 보셨죠? 그죠? 칼로 거버리기도 하고, 최근에 망치로 부셔기도 하고, 그 정도로 이제 항상 공격의 대상이 돼서 아주 유명해졌다라는 이제 그런 그림이겠습니다. 영국에 있지도 않은데 왜 맞아. 정치적으로만 그리는 이 그림을 다 근데 이 그림이 유명하니까 이거 쫓아간 거겠죠. 이 그림이 유명하니까요. 자, 그 다음에 나온 그림이, 이거죠. 거기 있는, 그죠? 거기, 그죠? 고야. 지금 연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고야, 누드의 마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고야는 완전한 누드로 시선이 정면을 향해 있는 이 그림 때문에 종교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종교 재판에서 좀 이따 좀 상세히 다시 말씀드릴 텐데요. 외설 판정을 받았다. 그래서 그림의 제목은
누드의 창부라는 의미로 이 도발적인 에로틱한 이미지는 점잖은 이게 물론 이 그림도 제목이 없습니다. 원래 제목이 없어요. 그냥 그림만 있었던 거예요. 에로틱한 이미지는 점잖은 채 하던 당시 스페인 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그래서 그림의 모델은 고야의 친구이자 후원자로서 자유분방했던 귀족 알바 공작 부인이라고 전해진다. 근데 이거는 알 수 없습니다. 이것도 알 수 없습니다. 누군지. 이와 똑같은 포즈의 허둥지둥 그린 듯한 옷을 입은 그림도 있다. 요것도 사실 그래서 이래서 유명해요. 이게 짝을 이루는 그림이 있어요. 이거랑 요 다음에 똑같은 자세로 옷을 입은 이렇게 그죠? 요건 이제 옷을 입은 이제 이게 여기는 마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발음은 마하가 맞습니다. 마하 스페인어 발음이 그죠? 마자가 아니라 마야도 아니고 마하. 근데 이 마하라는 게 특별한 이름이 있는 게 아니라요. 그냥 멋진 여성, 매력적인 여성이란 뜻이에요. 멋진 여성, 스페인어로 마하라는 게 멋진 여성, 매력적인 여성이란 뜻으로, 그러니까 실제 이름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부를 때 이것은 옷을 입은 마하, 그죠? 똑같죠, 자세가. 이것은 이제 옷을 벗은 마하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림에서 계속 요 마저 읽으시면은요. 그래서 허둥지는 옷 그린 옷을 입은 그림다. 이것은 알바 공작이 고야의 집을 방문했을 때 화가가 오랜 시간을 공작 부인과 함께 보낸 이유를 정당하기 위해 급히 그린 것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알바 공작 부인하고 고야가 정부 관계였다, 내연 관계였다라는 썰도 있어요. 근데 확인되진 않고요. 고야의 이 그림은 아마도 벨라스케스의 등을 대고 누워있는 누드와인 거울을 보고 있는 비너스에서 아까 봤던 그 그림에서 영감을 받아 그린 그림일 것이다. 그래서 대담한 자세는 흡사하지만 고야의 그림은 침대와 레이스 주름에 뻣뻣한 지금만 대두되는 부드럽고 매끈한 살결이 더욱 요염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굴곡이 그죠? 여성 굴곡이 더 많고 그죠? 매끄러운 표현을 이렇게 하고 딱 쳐다보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그림은요, 이제 이 고야의 뭡니까? 그림 여정과 그 스페인 역사를 좀 아셔야 이제 살짝 해야만 더 정확히 이해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는 좀 이따가 우리 고야 할 때, 고야죠? 이 뒤에 바로 고야가 나오거든요. 고야 할 때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상체 부분을 좀 망가진 건가요? 그렇진 않은데 어디가 망가졌나요? 좀 그렇게 보이나요? 투명하지도 않고 거기 보면 네, 여기도 살짝 그런 건 있죠. 빛 때문에 그런가요? 빛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상체 부분 아니면 훼손됐을 수도 있고요. 이게 압수돼가지고, 투명하지도 않고 예, 압수돼서 사실 전시가 안 됐거든요. 여기 쓴 것처럼 여기 이거 일단 이건 읽어보시고 가겠습니다. 이따 보시면 설명하면 다 이해되니까. 그러니까 음모가 묘사된 최초.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있어요. 음모라는 게 여기 이제 털이 살짝 있는데, 그죠? 그 전에 그렇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전혀 없어요. 그죠? 그전 누드에는. 근데 어쨌든 이게 음모가 묘사된 최초의 누드이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 그림의 존재는 알려지지 않았어. 이런 게 있는 점인지 모르는 거예요. 몰랐는데. 고야 생전에도 공개적으로 전시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전시된 적은 없어요. 근데 본래 그 재상, 그죠? 거기 그 스페인 왕실의 재상이었던 고도이가 사람 이름입니다. 고도이의 개인 밀실, 누드 그림 전용 개인 밀실에 걸려. 그러니까 예전에 이랬다 그랬죠. 그죠? 이게 누드 그림을 이걸 공개적으로 넣지 않고 왜 몰래 딱 숨겨놓고, 자기 이제 친구들 오면, 야, 이거 볼래? 좋은 거 볼래? 그냥 해가지고, 실제 썰이 있습니다. 실제 썰이 고도이가 그냥 친하지 않은 친구한테 이게 앞에 걸려 있었대요. 앞에. 이게 앞에 걸려 있고, 같은 사람이 예, 술 먹다 기분 좋으면 야 이거 한번 봐라 해서 쫙 해주면 이거 쫙 나오고 아주 친한 사람한테만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그 가까운 사람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 이게 그런 식으로 자랑하던 이제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아니 저기 우리나라 옛날에 옛날이 아니고 19세 관람의 선 걷는 기준이 제가 알고 있기로 음모가 맞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죠? 19금, 그죠? 금과 아닌. 그것도 아마 저 시대에서부터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게 다른 그림들은 다 이렇게 손으로 가리고 있잖아요. 근데 손을 이렇게 다 손으로. 이렇게 그렇죠. 다 노출을 해서 예. 그게 되게 야하게 그렇죠. 그런 그림이죠. 완전 잘 드러낸
아니면 하다못해 이제 이런 거는 뒤로라도 이렇게 뒤로 돼 있는 건데, 그죠? 뒤로 그런데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진짜 말 그대로 이건 전형적인 오늘날로 말하면 포르노입니다, 그죠? 포르노를 이제 그려놓고 자기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걔 밀실에 그렇게 항상 그래서 이 그림도 이것도 몰랐습니다. 이것도 밀실에 있던 겁니다. 이것도 벨라스케스가 그렸고 나중에 이제 공개가 됐지만은 이것도 그 왕실이 아니고 누구 공작인가 그 사람이 밀실에 걸려있던 그림입니다. 그런 식의 밀실에 걸려있던 그림인데 이것도 그러니까 자 그래서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밀실에 걸려 있었는데 이게 요런 정치적인 어떤 정변 때문에 이 재상 고도위가 쫓겨나고 모든 세상이 압수됐겠죠. 압수되면서 이제 다 까보니까 이런 게 나온 거예요. 나와서 근데 요 정변 이후에 이제 카톨릭 교회가 또 이제 다시 또 다 그죠? 카톨릭이 좀 이랬다가 카톨릭 교회가 다시 그 정권 힘을 얻으면서 야 이거 뭐야 다 그동안 있었던 나쁜 놈들 다 재판하겠다. 근데 이런 게 나왔으니까 이거 뭐냐 이런 불경한 음란한 작품이 나왔느냐.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 가진 사람은 도망갔고 그 재산 그거는 망명 그죠? 아까 재산이 압수되고 망명해서 도망가 버렸고 누가 그랬어? 그래서 그린 작가를 또 이제 부른 겁니다, 그죠? 그린 고야를 불러서 신문하면서 종교 재판이 된 겁니다, 종교 재판이 요게 작품이 이제 압수돼가지고 그래서 결국 계속 묻혀 있던 거에서 나중에 1830 몇 년, 40 몇 년 이후에나 이제 공개가 됩니다. 그전 다 이제 교회 창고에 처박혀 있었던 거죠, 압수돼가지고. 그래서 아마 손상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죠? 아니 근데 공작부인 정도면은 이렇게 지위도 좀 있고 사교계나 그런 데 좀 알려졌을 텐데 그 정도 되면 이게 뭐 누군지 아닌지 뭐 알 수 없거나 이러진 아니면은 뭐 그 사람이 특정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었으면 되게 시끄러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알 수가 없고 아마 아닐 거라는 겁니다.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작 부인 하고 이제 이 고야하고 뭐 내연 관계였느냐 그것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데 그 정도로 옛날에는 공작 따로 놀고 공작 부인은 공작 부인을 놀고 뭐 이랬다는 거 이게 그 정도로 자유분방이 아니라 어쨌든 귀족들은 그렇게 그래서 어쨌든 종교의 재판에서 고야는 그 그림의 모델이 누구냐 한 거죠. 그 신문을 한 거죠. 그래서 그냥 사랑하는 멋진 여성이다라고는 말만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자기가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라 사랑스러운 사람, 뭐 이 정도 표현입니다. 그냥 사랑스러운 사람을 그린 것 뿐이다라고 말하면서 밝히지 않았습니다. 밝히지 않았는데, 근데 이제 고야 친구들이 이제 얘는 그림만 그렸고 시켜서 그렸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변론을 해주고 그 다음에 물론 여기 나왔습니다. 이게 모델이 누구냐? 근데 그래서 말이 많았겠죠. 그 당시에 이제 큰 사건이니까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쑥쑥 하면서 야 이거 저 고야가 저 알바 공작 부인 뭐 그림도 그려주고 친했는데 고야 내용관계라는 의혹이 강하긴 한데 왜냐면 자기 남편대로 따로 놀러 나가니까 이 공작 부인대로 뭐 집에서 소상화 그려주고 뭐 같이 뭐 밥 먹고 놀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어쨌든 아니면은 재상 고도위의 그 정부 또 그 정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정부인 뭐 이런 여성 패티다 투슬한 여성으로 추정되어 왔지만 사실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이쪽 썰이 좀 더 많아요. 고도위의 정부 아니었겠느냐. 근데 그것도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근데 종교재판의 결과 나중에 고야는 이런 말을 한 거죠. 나는 그냥 선배 작가인 벨라스케스를 따라했을 뿐이다. 아까 그죠? 그 그림 이거를 따라서 그냥 이걸 뒤집어서 그린 것 뿐이고 그래서 시켜서 그린 거고 그래서 그냥 그린 거다 해서 무죄 판결을 받긴 받습니다. 누가 그렸으면은 앵글가 그렸으면 누군지 누가 봐도 알았을 텐데.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희미하게 그려. 이게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알아봤겠죠. 그거 했으면요, 그죠? 이게 아마 아니었는데 썰만 있고 본인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진짜 뭐 가상의 인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모델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건 뭐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로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그림이 이제 세니시에서는 종교 재판을 받은 누드화로서 유명합니다. 종교 재판을, 그죠? 사실 그렇죠. 누드화 그랬다고 종교 재판 받은 적은 없는데 이건 종교 재판을 받은 거예요. 근데 또 그거를 딱 가리고 있었던 옷을 입은 마가 있고, 이걸 딱 제끼면은 저 아까 옷을 벗은 마 그림이 나오고, 어쨌든 그래서 유명한 그림이 됐습니다. 그래서요, 아주 유명한 그림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그 다음으로 그려진 그림이 역사적으로는요. 역사적으로 이 고야의 그림은 1800년 요때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다음으로 그려진 그림은 아까 그 앵그르의 그림입니다.
그죠? 앵그르의 이 누드, 이제 제일 유명한 이 데오달리스크 이 그림이 그려진 거죠. 역사적으로는. 시간수상으로는요. 그죠? 시간수상 그 다음에 이 그림이 그려져서 아주 유명한 그림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요, 앵그르의 그림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앵그르의 그림. 순서상이니까요, 지금. 그래서 고야의 그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신고전주의 앵그르의 그림이 나오는데요. 여기 좀 잠깐 뒤에 놨네, 제가. 앵그르의 그림이 아까 우리 봤으니까 다시 보실 필요 없죠. 이게 그러니까 앵그리 그림 아까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이제 이제 이런 식으로 그죠? 패러디가 된 거죠. 그죠? 앵그리의 그림이. 그래서 어디 갔지?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렸구나. 그러니까 아까 봤던 우리가 벨라스키스의 그림하고 앵그레의 이 누드화가 사실 가장 유명한 두 개의 그림입니다. 여성 누드화로서는 그죠? 뒤로 있는 벨라스키스의 그림과 앵그르의 이 데오달리스크 그림이 여성 누드화로 이제 가장 유명한데 그 유명해진 이유는 이 정치적인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정치적으로. 아까 벨라스키스 그림도 정치적인 공격 때문에 더 유명세를 탔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렇게 패러디가 된 거죠. 앵글레의 데오달리스크를 패러디하는. 그래서 이 게릴라 걸스라는 이제 최근 게릴라 걸스라는 334페이지에 나옵니다. 이제 우리 다 연결돼 있어요. 그죠? 334페이지에 보시면요. 334. 그죠? 거의 맨 끝이죠. 그죠? 334페이지. 거의 끝에 밑에서 네 줄 정도 보시면 게릴라 걸스라고 있잖아요. 네. 그죠? 게릴라 걸스. 그래서 좌익 화가들의 모임으로 검열과 성차별에 저항하는 포스터를 만들고 있다. 그래서 그 예로는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입을 가리고 있는 모나리자 그림이 있다. 그래서 성차별에 저항하는 포스터가 요겁니다. 아까 전에 봤던 그리고 요게 지금 무화과로 입을 가리고 있는 모나리자 그죠? 이런 그림이고요. 그죠? 그래서 게릴라 걸스, 페미니스트들을 중심으로 한 그런 여성 미술가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여기 1985년 뉴욕에서 페미니스트들이 결성한 그룹으로 양성 차별 및 인종 차별에 저항하고 투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고릴라 가면을 쓰고 나타나요. 그러니까 개인의 이름을 내걸지 않는 거죠. 개인의 얼굴을 우리는 개인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죠? 하면서 고릴라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나와서 전시를 하고 그래서 여기도 이제 고릴라 마스크를 씌워놓은 거예요. 앵그르 그림에도. 그래서 어쨌든 이 그림이 이 포스터가 제일 유명한 게릴라 걸스는 1989년 미술계의 성차별, 그죠? 예술계에서 어떤 성차별을 폭로하고 비판하는 이 포스터로 이제 제일 유명해졌습니다. 요거로 제일 유명했어요. 그래서 요걸 딱 걸어서 여기 이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죠? 여성이 그죠? 그죠?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들어가려면 알몸이야만 하는가? 여성 누드화만 들어가 있으니까 그죠? 여성이 미술관 우리들도 이제 여성 예술가인데 우리는 이 미술관에서 현대 미술관에서 우리 작품을 안 사준다. 여성이라고 안 사준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현대 미술관을 채우고 있는 작가들 중 여성은 5% 안 된다. 그죠? 미술 작품을 사주고 이렇게 전시한 작품은 5%도 안 되지만 누드 작품의 85%는 여성이다. 그래서 여기 이런 거는 쓴 겁니다. 그죠? 우리가 미술관에 들어가려면 알몸이만 하는가? 누드 이렇게 앵글을 벗은 것처럼 누드로 돼야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그런 식의 미술계의 이제 성차별을 폭로한 이 포스터로 아주 이 포스터로 유명해졌습니다. 이 포스터 자체 유명해요. 유명합니다. 그래서 여성 미술계에서의 미술계에서의 페미니즘 또는 양성 평등 운동의 대표자로서 자리매김했습니다. 근데 벌써 그것도 오래됐죠. 1989년이니까요, 그죠? 근데 이 그림을 봤을 때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앵그르 그림인데 앵그르 그림은 루브르에 있는데. 왜 좀 메트로폴리탄 뉴욕 메트로폴리탄 그래서 이거 좀 약간 안 맞는데 이렇게 자 그래서 어쨌든 이 그림도 앵글의 이 그림도 이렇게 정치세를 타면서 더더군다나 대표작처럼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앵글 그림 모르는 사람도 이게 뭐냐 이러고 한 번씩 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아까 저희가 봤던 것처럼 딱 두 개를 꼽자면은 고야 이런 것도 유명하지만 사실 두 개를 꼽자면 이것하고 앵그르 그림 여성 누드화로는 그렇게 많이 꼽힙니다. 대표적인 그 그림으로 벨라스키스의 비너스 요거와 앵그르의 오달리스크 그림이 꼽힙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한 시대를 마지막으로 정말 한 시대의 마지막 비너스 그림이 이거예요. 여긴 안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 157페이지를
딱 절반으로 나눠서 위하고 아래하고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앞시대의 마지막 급입니다. 앞시대. 그래서 지금 뭐 저도 몰라요. 알렉산드르 카바넬 이 그림 요런 역사를 통해서 만해를 통해서 이제 알긴 아는데 사실 이 작가를 저도 모르죠. 작가는 이제 만해를 보다 보면 이렇게 나오니까. 근데 이제 이게 그런 겁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당대에 엄청나게 유명하고 인기를 누리고 이런 사람은 후대에 잊혀진다. 그죠? 그리고 후대에 좀 잘 그러니까 당대에 인정 못 받고 소외받는 사람은 죽은 다음에 인정받는다. 아주 그런 것도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그 자기가 살았을 때는 그림은 엄청 비싸게 팔리고 뭐 미술계의 지도인물로서 미술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날 저희는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이런 그림은 이제 알려졌죠. 물론 이 그림이 알려진 것도 그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알려진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죠? 그 당시에 인정 못 받았던 마네 같은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이거는 이 카바넬이라는 사람이 그린 프랑스 그 아카데미 출신 비너스의 탄생이라는 그림입니다. 뭐 그림이 비너스의 탄생이죠. 비너스가 왜 바다의 그 거품에서 태어났다. 이게 지금 바다에서 태어나가지고 여기 그죠 천사들하고 그 큐피드들이 이렇게 깨우는 거잖아요. 그죠 비너스를 아주 뭐 전형적인 그죠 매끄러운 그 표현과 아름다운 얼굴을 한 전형적인 비너스의 그런 여신상입니다. 정말 여신상. 그래서 여기 쓴 것처럼 당시 살롱전에서 이제 매년 살롱전을 했는데 1등을 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제도권 누드화 말 그대로 그죠 그 신고전주의적 그런 이건 이렇게 그려야 된다라는 그죠 머릿속에 있는 그 그림의 표준적인 작품입니다. 그래서 1등을 딱 했고 하자마자 나폴레옹 3세가 즉시 구입해서 이 남성들이 이게 지금 야 저거 사야지 해가지고 바로 산 겁니다. 이게 잘 팔렸다는 거예요. 누드화가 이렇게 잘 팔렸다.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잘 팔렸다. 그래서 야 이게 딱 이게 그려주면 팍 비싸게 팔리는구먼 해가지고 이 사람은 당대 최고의 화가가 되는 거고. 나폴레옹 3세 정신 못 차리고. 자, 그래서 바로 구입을 해서 그 당시 황제가 딱 바로 구입할 정도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근데 바로 이 해 같은 해에 드디어 이제 이게 이런 역사가 끝난 거죠. 같은 해에 에드와드 만해 드디어 시작된 거죠. 인상파에 그죠 그 반란이 풀바두의 점심 식사에 그 여성 나오잖아요. 뭐 그것하고는 이제 같은 이 살롱전은 낙선했겠죠. 그죠 풀바두의 점심 식사 이 낙선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1등하고 이거는 낙선하고 오늘날에 물론 이 그림을 더 평가하죠. 그죠? 근데 이건 낙선해버리고, 이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낙선전이 뭔지 아시죠? 낙선한 사람들의 그림만 모아서 한번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면서 니들도 좀 팔아라. 싸게라도 팔아라 해가지고 떨이 하든가 이게 떨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낙선전이라는 게 낙선한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따로 장소 마련해서 쫙 걸어주고. 그랬더니 이제 그게 엄청난 센세이셔널한 뭐 비난과 관심을 가져왔죠. 그죠? 풀바두의 점심 식사가. 이건 대충 아시죠? 그죠? 풀바두의 점심 식사. 그 정도는 이거 그때서 또 하시겠고요. 근데 같은 해, 그러니까 이 같은 해에 만해의 올랭피아, 이제 거기 있는 그림, 그죠? 올랭피아를 그립니다. 같은 해. 그 올랭피아는 이거랑은 전혀 다른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거기 그림이 있죠. 그죠? 같은 해 그린 거고, 이제 살롱 제출은 나중에 한 건데요. 나중에 전시는 2년 뒤에 됐지만, 그 해, 그죠? 이런 고전적인 그림이 딱 1등이 되고 엄청나게 비싸게 황제한테 팔리고 할 때 만해는 이제 이런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근데 바로 그 앞에 누드화하고는 이제 역사가 달라지는 거죠. 역사가. 그죠? 그래서 거기 이제 그 읽어보시면요. 만해의 올랭피아 역시 대중의 비난을 받았다. 그래서 대담하고 뻔뻔스럽게 관객을 쳐다보는 그녀의 눈초리와 개성이 확연히 드러난 인물상은 이 그림이 이상화된 여신을 그린 것이 아니라, 그죠? 우리 좀 전에 봤던 그 당시 같은 해 1등 하던 그림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죠? 실제 인물을 모델로 했다는 것을 확연히 보여준다. 어떤 비평가는 올랭피아를 암컷고리라고 불렀고, 다른 비평가는 비전통적인 만해 회화 기법을 비난하며 아무리 추한 여자라도 뼈대, 근육, 피부, 어떤 형태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법이다. 그러나 이 그림에서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했다. 다른 비평가는 마치 구두약을 넓게 칠해놓은 것처럼 그림자만 보여. 뒤쪽이 검잖아요. 그죠? 검은 거, 그거, 구두약. 가장 심각한 것은 이 그림이 비도덕적이라는 비난이었다. 미술은 불명예보다 더한 최하로 타락했다. 그래서 수많은 관람객들이 이토록 거대한 스캔들을 일으키고 있는 그림을 눈으로 확인하려고 전시에 몰려들었다. 이게 또 이래요. 그래서 그들은 이
그림에 물리적인 손상을 가하였기 때문에 막 우산으로 찌르고 이러는 그죠? 이 작품은 문 위쪽 사람들이 손이 닿을 수 없는 것이 전시되었다. 그래서 어떤 관람객은 누드의 살덩이와 빨래 뭉치 외에는 도대체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볼 수가 없다고 불평했다. 그래서 마네는 올랭피아의 거대한 스캔들로 인해 아방가르드 한마디로 새로운 예술 미술계의 지도자로 부각되었고 이제 인상파가 쭉 이제 시작되는 거겠죠. 그때부터 슬슬 물론 이 그림은 인상주의 그림은 아닙니다. 인상주의 그림은 아니지만은요. 이제 마네의 뭡니까 기존의 관학적인 아카데미적인 전통이 이제 드디어 뒤집히는 그런 시발점이 되는 겁니다. 출발점이요. 잠깐 쉬었다가요. 또 요거 이어서 또 다시 잠깐 쉬었다가 하시겠습니다. 그림은 여자 그 중심에 있는 주인공은 아닌데 나머지 부분은 굉장히 섬세한데요. 그죠? 오히려 여성 살결이나 이런 표현은 조금 성글게 그죠? 한 것 같고. 차라리 여기 흑인은 훨씬 더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 같고. 오히려 윤곽선이 너무 진하게 보이고 좀 그죠? 꽃 같은 것도 표현 잘 돼 있죠. 이제 그게 이제 포인트일 수도 있죠. 근데 그 여성의 가치가 이게 그죠? 여성을 가장 고결하게 그리질 않고 어떻게 보면 가장 가치를 떨어뜨려서 그렇게 그렸다고 볼 수도 있어요. 한편으로는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여러 책하고 제 생각을 살짝 겹쳐서 이제 풀이해 놨는데요. 잠깐 쉬었다 잠깐만 쉬었다 하시겠습니다. 눈물이에요. 이제 요 그림 올랭피아. 올랭피아라는 뜻부터 보시면요. 올랭피아는 사람 이름입니다. 이제 사람 이름인데 이게 올랭피아는 당시 화류계의 여성 이름, 그 영업용 이름 있잖아요. 화류계에는 그죠? 본명 안 쓰고 왜 이제 룸사롱 이런 데 가면은 그죠? 그러니까 뭐 영자예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 말로 하면은 그 영업용 이름으로서는 흔하게 사용되는 뭐 장미예요. 이런 거 그죠? 그런 식의 그런 이름입니다. 그리고 원래 모델도 있어요. 그림의 모델은 그러니까 이것도 마네의 정부이자 이것도 이게 프랑스 이 사람들이 참 그런 얘기 하잖아요. 프랑스 실제로 알고 보면 프랑스 남성들이 의외로 그 남성 우월적이고 왜 좀 방탕하다라는 게 그게 그러니까 의외로 가톨릭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그렇다는 게 사회가 원래 그래가지고 그 원래 귀족 사회라는 게 평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되고 싶잖아요. 그게 깔려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지금 한편으로는 여기 그 어떤 위선에 대한 뭐 그런 거에 비판이지만 또 막상 모델은 만의 정부이자 제자인 뭐 제자도 있었을 테니까 제자하고 이제 놀아나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빅토르 뇌랑이라고 이것도 뭐 거의 이거는 뭐 맞는 얘기 같습니다. 이건 다 드러난 얘기니까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올랭피아는 이 그림은 그러니까 이전의 누드와는 달리 신화적인 요소나 어떤 성스러운 요소는 전혀 없죠. 그죠? 그런 거 없고 또 육체의 비율이나 곡선도 이상적인 여신상에 따른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만날 수 있는 여성의 것 그대로다 해서 뭐 팔다리가 좀 살짝 짧고 그죠? 이게 뭐 말 그대로 현실의 이런 여성이죠. 그죠? 현실의 평범한 여성 그죠? 이런 선이라든지 아까 이거랑 비교해 보면 명확히 알 수 있죠. 그죠? 매끄러운 여신적인 그런 굴곡이 아니라 허리도 이건 정말 이상적이죠. 그죠? 정말 이상적인 몸매로 딱 이 얼굴이나 이런 게 그랬는데 이거는 전혀 그러지 않아요. 현실에서 만날 수 있는 전혀. 허리도 뭐 얼굴도 그렇고, 그죠? 얼굴도 그냥 그렇고. 자, 그래서 그냥 현실에서 만날 수 있는 여성의 것 그대로이다. 그래서 그저 자신이 빨리 팔리기를 기다리는, 그죠? 벌거벗은 매춘부의 모습일 뿐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빨리 팔리기를 기다리는. 근데 이제 그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은 당시 살롱전과 제도권 미술계에 대한 신랑과 변해석되겠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살롱전과 제도권의 출시에서 1등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비싸게 팔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그림이라는 거, 이거는 빨리 팔리기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빨리 비싼 값에 팔리기 위해서 그려진 그림들만 니들이 그리고 있다라는 그런 식의 비판인 거죠. 니들은, 그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그 매춘이라는 것을 단순히 성적인 게 아니라 예술계 자체에 대한, 그죠? 예술계 니도 사실 그거를 빨리 팔아먹기 위해서 그렇게 그리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제도권 미술계에 대한 힐난과 비판으로 그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팔린다. 매춘이라는 게 그런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성적인 매춘을 넘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마네가 항상 또 해왔던
당시 사회 지배계급 부르주아의 그 위선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되는데, 그러니까 파리 부르주아들은 겉으로는 점잖으면서도 도덕적이고 이성적인 척하잖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추악하고 체표적인 욕망으로 가득하다. 여기 오타가 났네요. 저 체표적인 욕망으로 가득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흑인 노예가 들고 있는 꽃은 이제 고객이 보내온 거겠죠. 고객이 이제 꽃을 딱 보내고, 그래서 만납시다 이렇게 보내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딱 그걸 가지고 온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볼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비판. 한 가지는 그 당시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비판, 또 하나는 그 당시 미술계 자체가 쉽게 말해서 그런 거예요. 야, 팔리는 작품만 해야 되겠냐 우리가? 뭐 그런 거죠, 그죠? 잘 팔리는 작품만 한다는 건 그게 매춘하고 뭐가 다르냐? 뭐 그런 얘기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왜냐면 이런 그림을 그리면 팔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딱 봤을 때, 그죠? 팔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19세기의 유럽의 흑인 노예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노예는 아니고요. 제가 실수했네. 이거 노예가 아닌데 흑인 하녀인데. 그러니까 노예는 없습니다. 노예제는 없고요. 노예제는 없고 하녀입니다. 제가 잘못 쳤네요. 무의식 중에 노예라고 해버렸네. 그러니까 노예는 그 전에 이미 한 폐지된 지 한참 되죠. 어쨌든 노예라기보다는 물론 노예 출신이죠. 노예 출신인데 이제 하녀입니다. 흑인 하녀. 물론 뭐 당연히 하녀 이런 쪽으로 많이 일을 했겠죠. 하녀. 어쨌든 그래서 이 작품이 그런 식으로 커다란, 아까 말씀드린 막 사람들 우산을 막 찌르고 막 이래가지고 커다란 그 센시에서 나는 비난과 그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올랭피아를 패러디한 작품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워낙 많아서 굳이 그걸 일일이 또 그 뒤에 또 미술사적으로 크게 뭐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따로 제가 더 많이 안 해왔고요. 바로 이제 나오는 그림이 그겁니다. 그 밑에 있는 그림이죠. 거긴 그림인데 그 그림이 아닙니다. 이런 식의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이거 뭐죠 그 조형물? 그죠? 거기는 그림처럼 보이시죠? 책에 있는 거, 그죠? 사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실제 침대 뭐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죠? 종이로 해서. 책 펴면 이렇게 입체 팝업 그런 책처럼 그렇게 입체적으로 만든 그런 그림입니다. 사진은 이거 그거를 오려가지고 뒷배경을 까맣게 하니까 그렇게. 그죠? 뒷배경이 까맣죠, 거기 있는 사진은, 그죠? 예. 그래서 이것도 뭐 말 그대로 팝아트예요. 팝아트. 그래서 나는 흑인 올랭피아가 좋다. 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1970년. 지금 사진을 갖다 붙인 것 같아요. 뭐. 찍어서 붙였네. 그죠? 찍어서 붙이고. 아니면 다른 데서 전시되는 거 그쪽으로 옮겨다니면서 전시했을 때. 그죠? 옮겨가면서 전시했으니까요. 까만 배경인 데서 해올 수도 있고요. 사진처럼 보여요. 그죠? 얼굴이 여기는 하인 얼굴. 그죠? 그죠? 다른 거고 좀 다르게. 그래서 사진을 오려서 붙일 수도 있어요. 이거 팝아트니까 이거는 팝아트니까 뭐 어디서 막 뛰어다가 붙일 수가 있죠.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요, 뭐 사실 특별히 읽을 건 없는데 1923년 뉴욕 출신 화가 레리 리버스는 추상 표현주의 이후 세대의 화가로서 1970년대 리얼리즘과 팝아트의 그래서 뭐 팝아트의 할아버지라고도 하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자기들끼리 부르는 말이니까요. 이 사람은. 대담한 표를 사용해 상업 광고에서 정통 미술이라는 다양한 주제를 유추해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래서 만해의 올랭피아를 복제한 그의 그림은 한 세기 전의 주제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근데 새로운 의미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맨날 서술대서요. 이 미술사 책은 그 의미가 뭔지도 밝히지 않고 서술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 무슨 의미를 부여했는데 모르겠는데. 기존 작품에다가 자기 거를 좀.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그 좋은 전략이긴 하죠. 기존에 이미 알려진 작품을 의 유명세를 내가 이용하는 거니까요, 그죠? 내가 뭘 새로 그래서 알리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음악 같은 경우는 그 뭐라고 그러지 그거? 뭐라고 그러지? 그 표절이요? 표절 예. 이런 것처럼 이 그림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나 보죠? 그러니까 패러디로 여겨지는 거죠, 아예. 그러니까 오히려 누구 작품을 패러디했는지 알면 또 욕을 안 하는 거죠, 오히려. 그죠? 그거를 모르는 식으로 갖다 이제 도용하면은 이제 표절이 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이미 알려진 거를 갖다가 써서 유명해진 사람, 뭐 대표적인 사람이 앤디 워홀 아니에요. 앤디 워홀은 다 알려진 마릴린 먼로 이미지를 그냥 마릴린 먼로가 유명하니까 그 자기도 유명해진 거지 사실은 뭐, 그죠? 그것도 뭐 한편으로는 좋은 전략이긴 합니다. 초상권이 그죠? 초상권이 그렇게 없었죠. 초상권이 따로 그렇게 그거를. 완전 그걸 갖다가 다른 거로만 바꾸기만 하고 똑같은 작품이긴 한데, 그죠? 네, 캔도 그렇고.
근데 아마 오늘날에는 이제 그렇게 될 거, 오늘날에는, 그죠? 오늘날에는 아마 기업에서 막, 그죠? 뭘, 걸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예술관 또 그래도 또, 그게 또, 그러면 또 자긴 좋은 거지. 그것 때문에 이름이 알려지잖아요. 소송 걸렸다 이러면. 그러니까 이게 또, 그 네거티브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예, 이름만 알리면 된다, 먼저. 그러니까 기업은 골치 아픈 거죠. 근데 연예계 중에서도 노이즈 마케팅이 완전 했다고. 그럼요. 잘 나가고 있는 최고 잘 나가는 사람을 딱 거기에만 관련된 사진을 잠깐 올렸다가 자기를 뜨기 위해서 맞다니까요. 네. 딱 똑같아. 누군지도 몰랐는데. 그죠?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딱 해버리면 노이즈 마케팅. 맞습니다. 노이즈 마케팅.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게 문제인 거죠. 어떤 식으로든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관심이 있는 게 좋은 거죠. 정치판에서도 저 사람이 왜 나오지니까 인지도가 많은 사람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아, 뭐 그래? 그냥 듣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많이 알려진 사람. 정치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권도. 하는데 차라리 낫다. 뭐 아예 모를 거 그렇죠. 보다. 그러다가 좀 좋은 일 하면 확 뜨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논쟁을 하려면은 최대 높은 사람하고 싸워야 돼요. 욕할 때도. 그러니까 괜히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윤석열이 뭐 따지면 아무 그 아래 있는 그냥 일개 검사 정도에 불과했는데 예를 들자면은 뭐 그러니까 이제 뭐 비판을 할 때 뭐 여당 대표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을 비판하면은 사람들은 대통령과 같은 급으로 봐요. 같은 급으로 인식이 있다고 그 사람도 같이 올라가 버려지. 그러니까 급이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 잘 쓰는 게 저기잖아요. 북한의 김정은. 꼭 자기 미국 대통령과 같은 급으로 자꾸 사실 뭐 택도 아니는데 자 높이 놓고 이제 뭐 됐습니다. 어쨌든 뭐 예술계에서도 그런 전략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 또 예술계라는 그 특수성 때문에 좀 먹히는 게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들이 욕하면 욕하는 대로 또 좋은 거고. 옛날에도 그거를 감안해서 하진 않았겠죠. 본능적으로 본능적으로 하는 거고. 뉴욕이라는 거. 얼마나 또 그런 신진 무명 애들 너무너무 많았어요. 지금은 옛날 같으면 그 패션 같은 거 하는 사람들 프랑스 가가지고 큰데 가고 유명한 사람 옆에서 사진 찍고. 사진이라도 찍고. 맞아요. 찍으면 그 사람 실제 어떤지는 몰라도 그 옆에 사진 찍고 오면 그 정도까지는. 그 앙드레김 같은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러고 나서 물론 뭐 예술적 능력이 있어서 이제 그걸 드러내는 거는 그 다음에 자기 역량인데 발판은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제 보시겠습니다. 이제 158페이지. 지금 계속 현재는 아직 낭만주의 안 넘어갔고요. 신고전주의 계속 하고 있죠. 그죠? 신고전주의인데 미국 신고전주의. 근데 이 저자가 미국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저는 아무래도 이제 뭐 한국에서 이렇게 좀 배워서 미국 미술을 그렇게 많이 배운 적이 없어요. 사실 별로. 미국 미술을 따로. 근데 이 사람은 저자가 미국 사람이라서 그런가 미국 미술에 대해서 좀 많이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분량을. 사실 별것도 아닌 사람들이 분량을 꽤 많이 할애하고 있어요. 그냥 간단히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을. 미국 사람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순서도 항상 미국이 먼저 나오고요. 순서도. 원래 역사적 순서는 뒤거든요. 그때도 한 번 그런 적이 있어요. 그죠? 역사적 순서는 뒤쪽인데 미국을 먼저 앞쪽에 넣더라고요. 그죠? 이것도 지금 그런 겁니다. 역사와 관련되어 있는 예술도 그렇고 미국 분들이 갖고 있는 컴플렉스가 굉장히 커요. 그건 그렇습니다. 역사나 문화 이런 쪽에. 자, 그래서 미국 신고전주의. 미국 독립은 신고전주의가 유행했던 시기와 일치한다. 여기 제일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미국의 예술도 이거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전에 아예 없었으니까요. 그죠? 그전에는 없었고 이때부터 미국 독립이 1776이니까요. 그죠? 1776년. 그 다음에 1789년이 프랑스 대혁명이고,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제 그 시기죠. 그래서 로마 공화정이 그들의 모델이었기 때문에, 왜냐면 이거는 아무것도 없던, 그죠? 왕 자체도 없던 데에서 자기들끼리 나라를 만든 거니까요. 그죠? 공화정이 될 수밖에 없죠. 공화국. 그래서 이 새로운 국가는 고대의 외관, 그죠? 로마의 외관으로 치장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적인 상징뿐 아니라 세니트, 그죠? 상원의원이 로마의 원로원을 부르던 거를 그냥, 그죠? 상원이 됐고, 그 다음에 카피톨,
국회의사당, 그래서 로마의 주피터 신전이 있던 언덕과 같은 용어도 차용했다. 이후 100년 동안 워싱턴에 있는 공공건물은 모두 신고전주의 양식으로 지어졌다. 그래서 카피톨이 이게 저희가 앞에서도 했었습니다. 그 르네상스 할 때요. 페이지 92페이지 보시면요. 92페이지 다 연결됐습니다. 92페이지 보시면요. 92페이지에 아래쪽에 그림이 있어요. 그죠? 미켈란젤로 캄피도 글리오. 이게 그 그러니까 로마에서 가장 높은 언덕이 있고 언덕에 제우스의 신전이 있었는데 그 제우스 신전이 다 무너지고 르네상스 시대에 그 교황이 이제 다시 그 종교개혁 이후에 권위를 살리고 로마를 다시 정비하면서 미켈란젤로가 설계한 그런 광장이죠. 요 캄피도 클리오가요. 이게 그 카피톨이라고 불리는 그런 그 언덕이었습니다. 가장 그 로마에서 가장 높은 언덕. 그러니까 주피터 신전이 있던 그 이름을 똑같이 본따 가지고 자기들도 워싱턴에 있는 가장 높은 건 아니지만 워싱턴에 있는 중심에 있는 언덕에다가 언덕을 카피톨이라고 부르면서 거기다가 국회의사당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에 있는 공공건물은 모두 신고전주의 양식으로 지어졌다. 그래서 이건 뭐 너무나 제가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린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시면은요. 게르라 걸스 아까 나왔었고, 자 미국 신고전주의. 그래서 미국 독립은 신고전주의가 유행했던 시기와 일치한다. 그죠? 뭐 요게 이거로 다 답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특히 건축에서 특히 두드러지겠죠. 건축에서 당장 건물은 이제 지어야 되니까 자기들이. 그래서 신생 미국의 경우. 그래서 고전의 부활은 유럽의 예술 사조가 처음으로 미국에 영향을 미친 사례다. 물론 그 전에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없었으니까요. 자, 그래서 그 영향은 특히 건축에서 두드러진다. 그래서 미국 건국의 시조들이 수립한 수도 건설 계획을 보면 로마의 고전미를 지향하는 신념이 뚜렷이 드러난다. 그들은 의사당 건물 1800년에 본관이 완공됐는데 기둥이 매우 많은 거대한 고대 그리스 신전처럼 지을 계획이었다. 그래서 그 무렵에는 기둥이라면 무조건 신전을 연상시켰고 기둥의 수가 많을수록 더욱 그랬다. 결국 워싱턴은 고전 양식과 절반, 그죠? 살짝 세미 고전 양식이 뒤섞인 괴상한 도시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굳이 기둥입니다. 기둥 10주. 기둥이 필요하지 않은 건물에도 가능하다면 무조건 기둥을 세웠다. 그래서 요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유명한 변두리 현상입니다. 문화적 변두리 현상. 그죠? 그래서 고전주의 건축. 초창기 미국이 적극 수용. 한마디로 그대로 모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전형적인 문화적 변두리. 한번 나왔었죠. 그죠? 주변부 현상이다. 이건 뭐냐? 뭐 간단합니다. 그죠? 주변부 문화는 그냥 뭐 중심주의 문화를 문자 그대로 레디컬이라는 게 그죠? 원래 뿌리란 뜻 아니에요. 뿌리니까 그대로 근본주의라고 번역하잖아요. 그죠? 근본주의, 원리주의라고 우리가 레디컬리즘을 이렇게 번역하는데 뭐 이것보다 그냥 이게 제일 정확한 표현이에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현상입니다. 그죠? 중심지의 문화를, 저게 맞아. 저거 그냥 그대로 갖다 쓰는 겁니다. 그대로.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중심지보다는 변두리에 원형이 보존되어 있어요. 원형 그대로 보존된 것은 변두리가 더 많다는 겁니다. 중심지는 문화의 중심지니까 자기들끼리 계속 자신의 논리에 의해서 문화는 계속 성장, 발전, 변화해 가는데 변두리는 본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것만 가지고 계속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조선의 성리학 같은 경우, 그죠? 이미 남송시대에 잠깐 나왔던 사상인데 그때 딱 받아들이고서 우리는 그냥 계속 그게 다 맞는 줄 알고, 그죠? 조선 내내 그거, 그죠?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변두리 현상. 똑같은 거를 베트남에 가면 만날 수 있어요. 베트남에도 성리학 똑같은 게 있어요. 그죠? 베트남의 성리학. 베트남도 변두리니까. 그죠?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유지하는 것. 또,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이게 뭔지 아시죠? 그죠? 이슬람 우리가 원리주의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슬람 근본주의,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은 그 이슬람으로 따지면은 제일 변두리 아니에요. 그죠? 이슬람의 중심지는 메카하고 그 바그다드 중심, 거기가 이슬람 문화의 중심지고, 아프가니스탄은 이슬람 문화로 따지면 제일 변두리잖아요. 그 아프가니스탄을 넘어가면 이제 그 중앙아시아 산맥을 넘어서 중국 완전 문명이 달라지니까요. 자기들로서는 그 변두리거든요. 그러니까 변두리에서는 이 원리주의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여서 그걸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탈레반들은 그 문자 그대로 여성들은 아예 교육 금지, 그죠? 교육 안 시키고 뭐 다 이거 하고 뭐 손만 만져도 뭐 손 잘라버리고 뭐 이러잖아요. 막 돌로 쳐 죽이고 이런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이거 아프가니스탄.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근본주의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뭐 이슬람 얘기 나온 김에 또 이슬람 근본주의가 또 요즘 그 유행하는 데가 한 군데가 어디냐면은요. 번성하고 있는 데가 저런 데예요. 뭐 나이지리아나 요런 쪽에 아프리카 사하라 남쪽에 이슬람 세력들이 또 상당히 또 근본주의자들이 많아요. 그것도 변두리인 거죠. 이슬람 쪽으로 보면 가장 변두리 어찌어찌 와가지고 변두리에 전달됐는데 아프리카 남쪽에 이슬람이 근데 그것도 상당히 레디컬리즘으로 많이 나와서요. 그쪽에서도 이슬람 관련 테러가 의외로 많습니다. 아프리카 그쪽 지역에서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변두리 현상입니다. 어떤 경로로 이렇게 유입이 된 거예요? 아프리카까지? 아프리카까지 뭐 유입이 어떻게 됐겠죠? 사하라 사막 건너서 어떤 식으로든. 세력화를 시켰다는 거는 뭔가가 있나요? 뭐 그렇겠죠. 뭐 저도 그거는. 예. 그쪽까지 갔다는 이야기. 그럴 수 있겠죠. 예. 술탄 권력. 예.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사하라 사막 남쪽은 특별한 종교가 없죠. 자기들 부족 원래 부족들의 뭐 부두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냥 뭐 민속 종교 뭐 그런 그 미신과 비슷한 그런 종교들이었는데 이제 새로 들어간 거겠죠. 전에는 기독교 세력들이 전파했지만은 그죠? 주로 유럽세가 물러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슬람이 이제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전파가 된 건데 그거를 또 이집트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슬람 세력이 이집트까지 갔으니까 그 지역을 일단 한 시기에 장악을 했죠. 그 여파가 있는 거 같거나 아니면 뒤로 또 그 전부터도 이슬람 여파가 있긴 있었지만 중앙아시아 같은 중앙아프리카 같은 정글 지역까지는 아니었는데 이제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이 조금 근본주의 나타난다. 어쨌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래요. 루마니아나 차란 이름도 이게 어디 남아있냐 보면은요. 이거 변방이에요. 변방. 이게 루마니아란 뜻이 그냥 로마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로마의 땅. 근데 루마니아가 어디 있습니까? 옛날로 따지면은 로마의 제일 변방, 로마가 마지막에 정복했던 데가 루마니아예요. 로마가 전성기 맨 마지막에 정복했던 게 루마니아고, 그 로마인들이 와서 정복을 했어. 그 다음에 이제 로마는 바로 멸망을 했는데, 쫙 줄어들어서 멸망했는데, 그 지역 사람들은 그냥, 이거 로마 땅에 해가지고 자기들이 아직까지 나라 이름조차 루마니아인 거고. 또 차르도 이게 시저 아니에요, 시저. 시저를 러시아식으로 발음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황제를 차르라 그러잖아요. 러시아 황제를. 그러니까 러시아도 로마에서 보면은 제일 변방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황제라고 안 하고 그냥 그걸 차르라고 하는 거지. 왜냐면 저쪽에서 다 차르라고 하니까. 그죠? 시저라고 하니까. 시저라고 하니까 자기들의 황제는 이제 차르라고 시저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냥. 이런 것도 변두리 현상이죠. 언어적으로 남아있는. 그래서 그러니까 변두리는 한번 큰 중심지의 문화를 맛보면은 야, 이게 다구나. 이제 아는 거 계속 그대로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나왔던 문화적인, 예술적인 얘기로는요. 이게 이거예요. 미국 초창기 고전주의 건축물들, 그다음에 남미의 거대한 바로크 성당.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표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문화적 변두리 현상의 사례는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은데요. 그러니까 그대로 따라하기입니다. 그죠? 레디컬리즘 그대로 따라하기. 그래서 우리가 미술사를 쭉 배우셨지만은요, 17, 18세기가 바로크 양식 아니에요. 그죠? 17, 18, 16세기까지가 르네상스, 17, 18세기가 바로크 양식인데, 요때가, 바로크 초창기가 요때가 에스파냐하고 포르투갈 전성기거든요. 이때 남미에서 엄청난 금은을 그죠? 금은이 유입되면서, 나름 얘들이 엄청 힘이 셌다고요. 에스파냐, 포르투갈에. 그래서 요때 요게 남미로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남미는 변두리 아니에요. 본 게 바로크야. 계속 그대로 따라서 계속 18세기, 19세기까지도 계속 바로크식 성당을 계속 짓고 살아왔습니다. 남미는요. 남미는 기본적으로 바로크에 계속 그러니까 큰 줄거리가요. 그 변두리가 남아가지고 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성리학 계속 유지하듯이 얘는 이 자체로 계속 그냥 따라간 거고 남미는. 그다음에 요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였는데 그래서 요때 이제 독립을 하잖아요. 독립을 했는데 그러나 이 사람들의 고향은 다 유럽이었고, 그럼 우리 국회 수당 어떻게 짓냐? 모르겠다. 가서 보고 와라 해서 갔더니 이제 그때 유럽에서 유행하던 게 신고전주의잖아요. 그죠? 프랑스에는 저는 신고전주의 유행을 했고, 그러니까 신생미국 이걸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해가지고 다 그대로 따라하는 거. 그래서 애들이 쭉 계속
계속합니다. 그래서 계속 따라해서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왜 남북 전쟁 때도 왜 그 바람께 사라지다에 나오는 그 건물들도 다 이 신고전주의적인 괜히 기둥 세우고 쓸데없이 기둥 필요도 없는데 그죠? 비비안님 막 띄워놓는데 보면 기둥 있잖아요. 고전주의 기둥이 있다고요, 다. 그런 식으로 그대로 쭉 따라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딱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죠? 저게 고대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인데, 이거 똑같이 지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죠? 거대한 그리스 신전처럼 지어진 미국 국회의사당은 이제 따로 명칭이 그냥 카피톨이에요. 명칭 자체를. 그 로마의 언덕 명칭을 그냥 갖다 썼어요. 그래서 기둥을 엄청 많이. 또 이게 그 변두리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 하나 보면은 무조건 많으면 좋은 줄 알아. 그러니까 야, 무조건 기둥 계속 다. 2층 기둥 다. 무조건 많고 큰 거 좋아해요. 원래 촌놈들이 크고 많은 거. 그래서 무조건 많이 세운 거예요. 무조건 많이. 기둥이 엄청 많죠. 그죠? 국회의사당. 그래서 이게 실제로 옆으로 보면 더 많아요. 그죠? 그래서 미국에서 이렇게 지었고. 또 그 다음에 짓는 건물이 다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면 이게 링컨 기념관. 이거 뭐 완전 그리스 신전이죠. 링컨 기념관. 그죠? 위엔 지금은 태양광 해놨네. 태양광 해놨는데 이건 신전을 완전 신전이에요. 그냥 그리스에서 똑같은 거죠. 그리스 신전 링컨 기념관. 그래서 기둥이 이제 도리아 양식입니다. 도리아 양식.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제퍼슨 기념관. 이것도 완전 뭐, 그죠? 판테온 그대로 갖다 놓은 거, 옮겨놓은 거 아니에요? 그대로, 그죠? 판테온 기억나시죠? 로마 판테온. 뭐, 그대로 그냥 그대로. 그대로 지었어요. 똑같이. 그래서 이 기둥은 요것도 이오니아 양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연방 대법원. 이것도 완전, 다 로마식으로, 로마 그리스식으로 그대로 지었어요. 자기들 생각이 없는 거죠, 그냥. 그대로, 레디컬리즘. 이거 딱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보고 가시면 이제 재밌죠. 그래서, 기둥은 이제 코린트 양식으로. 이게 정말 주요 건물들조차 다 이렇게, 당시 200년 전에 신고전주의를 그대로, 레디컬리즘, 변두리 현상, 문화적 변두리 현상, 미국, 촌놈들이 그냥 이게 다다 해서 이렇게 세워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기둥 얘기 잠깐 복습하고 가시면요. 복습, 그죠? 네, 그죠? 요거, 그때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이오니아는 이응이니까 이 동그라미, 그죠? 이오니아 동그라미. 코린트가 제일 복잡하니까 장식 있고, 도리아는 그냥 좀 깨끗하게, 그죠? 도리아, 깨끗하게. 이렇게 딱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도 이렇게 나왔어요. 도리아, 이오니아, 코린트. 그러니까, 그 정도만 아셔도 다른 사람들은, 이야, 너, 미국 가서 딱 하면, 남들 너 아는 거, 이거 코린트 양식이네. 딱, 그죠? 코린트 양식. 그죠? 요거 딱 보시면, 이거 동그라미, 그죠? 이거 보이죠? 이오니아, 그죠? 이거 이오니아 양식이네. 그러니까 예전에 이것도 섞어서 지었어요. 희한하죠? 미국 애들도, 그죠? 다 골고루 섞어서, 그죠? 요거는 도리아, 요거는 이오니아, 이런 식으로. 또, 요거는 또, 그죠? 도리아 양식으로 딱 직선적으로, 그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워싱턴이 다 자는 거예요, 완전히. 정말. 그리스 신전을 다 옮겨놓은 듯한 그런 도시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참 희한하죠? 자, 그 다음에 또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요. 이제 그 다음에 또 이런, 그죠? 미국 버지니아 대학교 본관, 토마스 제퍼슨이 미국 3대 대통령이 자기가 지은 공립대학입니다. 이것도 딱 코린트 양식이죠. 그죠? 기둥이, 그죠? 코린트 양식 기둥이 딱 앞에가 전형적인 로마 그리스 신전처럼 딱 지은 거, 입구를. 사실 필요도 없는데 그냥 지은 거예요, 무조건. 그죠? 이런 식으로 지은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글이 있습니다. 글이. 158페이지 둘째 문단. 그래서 이와 같이 신고전주의가 유행한 데에는 아마추어 건축가였던 토마스 제퍼슨, 그죠? 미국 3대 대통령이 공이 컸다. 그래서 지난 시간 나왔었는데요. 왜 제퍼슨이, 그죠? 프랑스 외교관 여행 가서 메종카에라는 그런 그 로마 시대 건물을 보고 자기 집도 그렇게 바꾸고 자기가 지은 대학도 이렇게 지었다는 겁니다. 그는 자신이 세운 버지니아 대학을 고전주의를 가르치는 장소로 사용했다. 거기에는 판테온을 닮은 원형 건물과 로마 신전과 흡사한 누각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는 학생들에게 건축의 여러 스타일을 가르치려고 도리아식, 이오니아식, 코린트식의 원주를 이거 그래서 이제 다 그런 식으로 골고루 이거 딱 보시면요, 이렇게 보시면 완전 이게 판테온 아니에요, 그죠? 본관을 판테온처럼 딱 짓고 뭐 이런 식으로 다 곳곳에 기둥 세워서 기둥 양식을 달리하면서 버지니아 대학 전경인들이 그렇게 지었다는 겁니다. 아주 신고전주의적으로요. 자, 그래서 미국 건축사가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 다음 문단입니다. 그래서 조각 분야에서도 이상화된 고대 인물을 묘사한 고전 스타일이 크게 유행했다.
그 중에서도 19세기 유명한 조각상의 하나인 사슬에 묶인 발가벗은 소녀를 조각한 하이럼 파워스의 그리스 노예는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다. 그러나 신고전주의 규범을 적용한 호레이쇼 그리너프의 조각은 성공적이지 못했다. 미국의 일반 대중들은 누드에 로마식 샌들을 신은 조지 워싱턴상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다. 근데 웃음을 터뜨린 건 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뭐 이 사람은 평가는 그런데요. 그러니까 요 앞에 사진이 있습니다. 요건 유명한 거예요. 요건 많이 기억나실 거예요. 요거는 이거 보신 적 없으신가? 요거는 워낙 유명한 상인데, 이거 좀 전에 말한 그 그리스 노예라는 하이렘 파워스의 그죠? 대표자 그리스 노예를 통해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다. 그래서 그리스 여성이 여기 역사가 있어요. 여기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요때 왜 그 그리스 독립전쟁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요 앞에 1810몇 년에 해서 그때 이제 왜 터키 오스만 제국에 의해 포로로 잡혀간 그리스 여성의 모습을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시대가 시대니만큼 요 지나면서 한 20년 뒤에 남북전쟁이 발생하잖아요. 한 18년 뒤에. 그래서 남북전쟁이 다가오면서 노예 폐지론의 상징으로 많이, 그죠? 노예의 사슬을 풀어주자. 이런 상징으로 많이 알려져서 특히 더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매끄럽게 그렇게 조각한 뭐 그런 뭐 전형적인 뭐 신고전주의, 그죠? 뭐 특별히 뭐 새로운 양식을 만든 건 아니고요. 전형적인 같은 거죠. 네, 같은 게 좀 돌려서 찍은 그런 사진입니다. 좀 약간 정면, 여기 정면, 여기 약간 돌려 찍은. 자, 그리고 여기 어디 뭐 십자가가 조그맣게 있는데요. 뭐 그런 중요한 건 아니긴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전형적인 뭐 신고전주의 조각입니다. 뭐 특별히 뭐 새로운 양식은 아니고요. 어쨌든 이게 이제 제일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요게 좀 전에 말한 이 로마식 샌들, 그죠? 샌들 있잖아요. 샌들을 신고 이 워싱턴, 조지 워싱턴을 제우스 신처럼 묘사한 거예요. 이상 이제 자신들의 국부다 해가지고 제우스 신처 하늘로부터 그래서 뭐 천부인권을 받아서 우리가 뭘 한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뭐 좀 어색하긴 하죠. 네,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좀 어색하긴 한데요. 뭐 샌들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어쨌든 미국 정부 주문의 제작으로 주문으로 제작된 뭐 그런 상입니다. 이것도 뭐 유명한 나름 역사가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미국 태생으로 국제적인 명성을 얻은 첫 화가는 벤자민 웨스트로서 그의 작품은 미국 신고전주의 양식의 최고봉에 속한다. 그는 전쟁화로 유명했으며 영국 왕립 아카데미의 원장이 되었다가 세인트폴 대상자였어. 그러니까 이게 미국 태생일 뿐이지.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미국 그 저자라 했잖아요. 이 책 저자가. 그래서 갖다 쓴 건데 사실상 벤자민 웨스트는 사실상 영국 작가라고 봐야 되는데 사실상 영국 작가라고 봐야 되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왜냐면 영국 왕립 아카데미 원장이 됐다는 거는 사실 영국 사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사실상. 그죠? 그러니까 출생만 식민지 출신이었고, 실제로 웨스트는 생애의 대부분을 영국에서 보냈고, 런던에 있는 그의 화실은 미국화라면 반드시 들려야 할 명성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완전 미국 작가로 분류했지만은요, 뭐, 국적이 크게 중요한 건 아니죠, 사실은.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은 그렇게 분류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사람의 작품도 유명해요. 저희가 많이 볼 수 있는 작품을 제가 중심으로 이제 했는데요. 네, 이 그림이 좀 사실 많이 볼 수 있어요. 유명한 벤자민 웨스트, 똑같은 벤자민 프랭클린. 그죠? 벤자민 프랭클린이 하늘에서 전기를 끌어오다. 너무나 이제 유명한 사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그림이 많이 나옵니다. 뭐 애들 책부터 해서 과학사나 아니면 일반 데서 많이 나오는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렇게, 그죠? 프랭클린이 왜 연을 날려가지고, 그죠? 1755년 열쇠를 단 연을 날려서, 번개가 전기물 입증 시험을 하였다. 그래서 이렇게 연하고 이렇게 돼 있고, 이쪽 뭐, 라이덴병, 그 당시 축전지입니다. 당시 축전기 연결해서 전기가 모아졌다.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그 유명한 실험입니다. 이렇게. 이것도 상당히 그리스 신처럼 묘사했죠. 그죠? 벤자민 프랭클린의 신처럼, 그죠? 하늘에서 전기를 끌어오는 옆에 그 천사들이나 이런 애들이 있고요. 자, 어쨌든 벤자민 웨스트는 미국 독립전쟁과 7년전쟁 전후의 역사를 그린 신고전주의 계열 화가로서 영국에서 활동했고요. 영국 왕립 아카데미 초대 원장 그 주시아 레이놀즈 나왔었죠. 그죠? 레이놀즈가 사망하자 그 직을 이어받아 2대 원장이 됐다 할 정도로 사실상 영국 사람입니다. 사실상 영국 사람. 어쨌든 대단한 성공을 거두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신고전주의 작품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 작품 중에서 유명한 거는 이것하고 또 꼭 나오는 게 요 그림이에요. 꼭 나오는 게 요 그림입니다. 요 그림이 이제, 이 그림은 캐나다에서 많이 나오는 그림이에요. 캐나다에서. 캐나다 역사가 어울려서, 캐나다. 그래서 요 그림 많이 나옵니다, 요거. 그래서
울프 장군이 죽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울프 장군이 지금 이제 총을 맞고 이제 전사하고 있는데요. 유럽의 7년 전쟁은 캐나다에서도 진행되었다. 그래서 7년 전쟁이 최초의 세계 대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신대륙이 그러니까 캐나다가 그 당시 그 퀘벡 지역은 프랑스 식민지였잖아요. 그죠? 이게 어떻게 미국이 어떻게 되나? 미국이 이렇게 있으면은 미국 있으면 이쪽은 이제 영국의 식민지였고 이 퀘벡 그죠? 퀘벡 지역은 이 프랑스 식민지였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쪽 본국에서도 영국, 프랑스 싸우고 그럼 이쪽에서도 싸울 거 아니에요, 서로. 근데 그게 일종의 식민지 쟁탈전이 해가지고 이쪽에서 영국군하고 이제 프랑스군하고 싸웁니다. 물론 영국군하고 프랑스만 싸운 게 아니라 그 인디언 부족들도 서로 이제 뭐 합류하겠죠, 여기에. 그죠? 이쪽 프랑스 쪽에 붙은 인디언족이 있고 그래서 여기 인디언 그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 쪽에 붙은 인디언들이 있고 그래서 현지 원주민들과 연합해서 서로 이제 싸우는데 식민지 전투를 하는데 그 유명한 전투입니다. 그래서 이 울프 장군은 프랑스를 패퇴시키면서 영국에게 결정노치를 남겨주었지만 이제 이때 다 전사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그림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해서 캐나다가 영국 땅이 된 거예요. 이렇게 돼서 원래는 이제 프랑스 땅이었습니다. 원래는요, 이 퀘벡 지역 지금도 프랑스 출신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지만은 원래는 캐나다의 가장 그 남쪽에 있는 노른자 땅이 그 프랑스 식민지였는데 이 전투에서 울프 장군이 승리를 거두면서 결국 그 뒤에 조약으로 인해서 이것이 영국으로 넘어가서 캐나다가 영어권이 된 거죠. 영어권 나라가 된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프랑스인들은 뭐 다른 데로 보내고 어쩌고 했는데 결국 남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제 그 퀘벡은 그 프랑스어를 쓰면서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죠. 어쨌든 그 전투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전투예요, 이게. 캐나다가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그래서 영어권 국가가 된 그걸 결정한 전투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장군이 승리를 거두고 죽은 그래서 많이 나와요, 이 그림은 그런 식으로. 네. 그죠? 여기서 보신 것 같죠? 그죠? 자주 나오는 그림입니다. 이런 식으로 역사화를 그린 벤자민 웨스트 유명한 사람입니다. 요 그림 두 개가 제일 유명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아이고, 뭐 시간이 다 됐는데 저희가 159페이지 위에만 좀 보시고 마무리하시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미술의 시작. 근데 뭐 미국 미술은 말 그대로 뭐 식민지에 뭐 있어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먹고 살기도 힘들고 뭐 지식인이나 이런 귀족 자체도 없고 그런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재능 있는 미술가들 대부분이 영국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미국 미술의 발전은 그만큼 뒤떨어졌다. 이유는 단순하죠. 그림을 살 사람이 없는 거죠, 그죠? 살 일이 없죠, 뭐. 미국 국민의 대부분은 농부들이었고 먹고 사는 데 바빴기 때문에 미적인 것보다는 실용적인 것에 관심이 없었다. 화가들도 대부분 농민층이었고 미술 작품의 주문은 거의 없었다. 그죠? 주문이 없었죠. 게다가 우상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청교도 교회는 미술의 후원스럽게 되지 못했다. 그죠? 교회를 이렇게 카톨릭 교회처럼 막 이렇게 꾸미고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청교도는 그죠? 우상 숭배를 안 하는 쪽이었으니까요. 그죠? 우상 숭배하니까 그런 것도 안 했다. 그래서 치장할 만한 거대한 건물도 사치스러운 물품을 살 만한 재력가도 없는 상황이었죠. 미국 초창기에는요. 그래서 은제품과 가구들은 섬세한 기술을 자랑했으며, 그러니까 뭐 그런 수공예는 나름 발달했는데 지방 청사는 아담했다. 그래서 조각 분야는 사실상 묘지 조각에 국한되었다. 미국 초기의 화가들은 독학으로 그림을 배운 사람들이거나 간판장이들이 되었어요. 간판장이가 우리나라 옛날 영화관 그림 그리던 사람들, 그죠? 나이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 왜 그 미국 서부 영화 보면 서부 영화 간판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그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거 이게 그래봤자 뭐 그랬겠죠. 생활 미술이니까요. 그래서 그들의 그림은 평면적이고 윤곽선이 분명했다. 정치제도 자체가 개인주의를 존중한 만큼 초상화가 가장 발달한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이게 꼭 개인주의가 아니더라도 초상화는 어디나 발달합니다. 초상화는 그죠? 자기 얼굴을 딱 그리고 하는 거는 그거는 또 가족 초상화 같은 거. 그래서 초기 화가들을 일컫는 떠돌이 환쟁이. 이거 환쟁이란 말은 화가나 화공을 낮추어 부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환쟁이란 말 쓰죠. 우리도 씁니다. 환쟁이, 그림쟁이, 그죠? 그림쟁이, 환쟁이. 는 겨울에 개인이나 그룹의 얼굴 없는 초상화를 그려두었다가 봄에 고객을 쳐다 떠돌아다니며 얼굴 부분을 그리는 먹물을 그림을 팔았다. 그래서 뭐 이 사람은 나름 그 미국 초창기에는 뭐 한마디로 전문 화가가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없었죠, 그죠? 그리고 좀 잘 그리는 사람은 다 영국으로 가서 왜 그림이 안 팔리냐? 그림 살 사람이 없으니까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까지 하시겠고요. 다음은 미국 미술하고 이제 낭만주의로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자, 수고 좀 하셨습니다.